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국무용교육학회 제27회 학술 심포지엄 제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공공재로서의 영화를 주제로 동국대학교 정재용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재영입니다. 제가 이 처음에 이제 이 발제 의뢰를 받고 상당히 좀 난감했었어요. 아까 그 배국인 교수님도 그런 비슷한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제 무용에 대해서 어떻게 문외한인데 어떻게 그걸 쓰냐. 그래서 몇 번 이제 질의가 오갔고 그 과정에서 그냥 편하게 영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도 된다. 그래서 근데 왜 내가 무용 그럼 교육학회 세미나에서 또 영화를 발표하냐. 뭐 이런 거 가지고도 또 한참 설왕설래를 하다가 겨우 이제 그 취지를 이해를 하고 제가 무용교육학회에서 그 타학문이 발표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항상 그래 왔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해서 제가 사실 발제를 수락을 하고 겨우 이제 쓰게 됐는데, 그래서 마음속에서는 항상 그 무용에 대해서 참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시간상으로나 제가 충분히 더 무용을 좋아하긴 하지만 실제로 학문적으로 이렇게 다뤄보질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 취지에 그래도 부합하기 위해서 최대한도로 이 주제 공공재로서의 원래는 이게 무용인데 그것의 취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에서 한번 써보자 해서 이제 공공재로서 영화라는 영화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한번 써봤는데, 저도 이제 사실 제가 이 테마를 처음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이제 좀 생각을 좀 정리하면서 나름대로 저의 그냥 간단한 소견인데 결국은 제 입장에서는 역사적으로 지금 영화가 이렇게 변해온, 과거에 영화가 100여 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지금은 완전히 이제 영화가 변했거든요. 변해가지고 그 변한 이유가 뭘까라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역사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적 이유가 있고 거기에 어떤 중요한 어떤 사상들, 그 시대를 갖다가 진단하고 그 시대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로 등장했던 여러 가지 사상들이 있었고, 결국은 그래서 영화라는 것도 지금 이제 공공재로서 영화라는 것들이 그렇게 해석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상들에는 특히 그 교육 이론도 상당히 있고 또 뭐 미디어 이론도 있고 이렇게 이제 뭐 어떤 사회학 이론도 있고 철학도 있고 그런 것들이 복합되어 있어요. 복합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영화라는 것이 무용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이 현상이 예술의 어떤 사조가 변화되는 것도 그러한 모든 것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것을 제 결론은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그런 부분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그 앞으로의 과제고 또 오늘 이런 세미나를 하는 또 굉장히 중요한 소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어 왔는가를 쭉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뭐 아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가장 가까이는 듀이의 대한교육 그리고 가드너의 다중진흥이론, 이것은 이제 교육학에서의 그 성과인데요. 우선 생산자와 소비자를 분리시켰던 근대 산업사회의 특성들이 일상 경험과 미적 경험을 분리시키고 단절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한 미적 경험과 일상적 삶의 긴밀한 관련을 회복하는 것이 현대의 중요한 과제라고 듀이가 얘기하거든요. 이게 듀이의 가장 어떻게 보면
예술이 고대에는 도자기를 굽는다. 예를 들었어요. 도자기를 집에서 구우면 그 도자기는 식기로 쓰고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누구나 다 도자기를 이렇게 해서 집에서 구운 거죠. 어떤 장인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도자기를 잘 이제 식기로 사용되는 그릇으로 사용되는 도자기를 잘 굽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미적 감각을 또 생각하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근대에 와가지고 미술관이라는 게 생기고 예술가가 필요했고 그 예술가가 전업 예술가들이 말하자면은 이제 국가적인 어떤 기획에 의해서 직업적으로 분류가 됐다. 그 전에 그 고대 사회에서의 그러한 예술과 일상의 삶이 분리되지 않은 것들이 뒤 입장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런 말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드너가 중요성을 준 것은 교육에서 전통적인 교실에서 교사들은 주제를 가르치거나 어떤 교과를 가르친다. 반면에 다중지능 이론에서는 이 8가지 다중지능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봤는데 그것도 가르치는 태도에 있어서도 단지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서 처한 쟁점들을 갖고 교과 학습을 재구성해서 학습자들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요즘 말로 문제 해결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얘기했고 현실에서 그 소재를 교육의 소재를 이제 취하는 거죠. 그래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아주 프랙티컬한 그런 교육을 제안을 한 거죠. 가드너가. 지금도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반 일리치 이제 쥔 영블러드 영화 제가 이제 영화하고 약간 크로싱해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거든요. 이제 70년대로 넘어와서 탈학교 사회 이론 그리고 이제 확장 영화론 영화 쪽에서는 이제 확장 영화론이라는 거 제기가 되는데 이반 일리히라고도 하죠. 이반 일리히라고도 하고 이반 일리치라고도 하는데 이반 일리치가 제안하는 이제 새로운 교육 제도는 다음 3가지 목적을 갖습니다. 첫째, 공부하기를 원하는 모두에게 그 나이에 상관없이 필요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신이 아는 것을 나누고자 원하는 사람에게 배우고자 하는 사람을 찾아줘야 한다. 3번째, 공공에게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 이반 일리히의 그 책이 많은데 최근에 이반 일리치 그 전집이 번역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게 70년대 이론이에요. 그런데 한동안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잠잠하다가 이반 일리치가 다시 부활이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반 일리치 되게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급진적인 사람이에요. 거의 뭐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통용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굉장히 반자본주의적인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뭐 사회주의자나 뭐 그런 건 아닌데 교육에서 그래서 학교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가 없어져야 되고 학교라는 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가 굉장히 정치적인 기획의 산물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 학생들을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묶어놓고 자율성을 완전히 박탈하는 그런 아주 공장제 그 노동자들이 계속 뭐 이렇게 50분 일하고 10분간 쉬고 50분 일하고 10분간 쉬고 아주 획일적인 그런 공간에서 갇혀가지고 뭔가를 배우는 게 아니라 뭔가를 잃어버리는 것들 그리고 명령과 그 규율에 복속하는 그러한 어떤 노예 근성을 배워가지고 사회에 진입하는 그래서 그 시스템에서 그 국가 시스템이 그들을 뽑아가지고 국가를 경영하는데 활용하고 나머지는 학교 그 정상적인 엘리트가 되지 못하면 낙오자로 찍혀가지고 이 사회에서 완전히 lumpen이 되고 낙오자가 되는 이러한 시스템을 학교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국가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를 짚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공교육을 갖다가 거부하는 이론을 갖다가 발표한 게 탈학교의 사회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이제 굉장히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그 책을 그 옛날 책을 읽어보면 어쩌면 그렇게 예언가적으로 지금 시대를 예측했는지 너무너무 놀라워서 제가 탐복을 하고 다시 읽는 책이거든요. 제가 이거를 언제 다시 꺼내봤냐면 한 3, 4년 전에 학생들하고 이 책을 가지고 스터디를 했었어요.
그때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아, 이건 너무너무 예언적인 책이다. 지금의 사회를 그대로 예측한 거예요. 70년대.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그 어떻게 보면 예지력이 있고 지금 사회가 이바닐리가 예견한 대로 정말로 이 물질 문명 사회가 정말 한계에 왔구나. 이제는 그래서 지금 학교가 이제 뭐 여러분 요즘에 그런 거 많이 못 느끼시나요? 학교가 해체되고 있다라는 징후. 예, 학교가 해체되잖아요, 지금. 이바닐리치가 그걸 예언을 해서 그 책에서 어떻게 보면 진작 해체됐어야 된다라는 식의 어떤 논리로 와닿는 놀라운 그 책인데 그래서 탈학교 사회로는 되게 급진적인데 그 당시에 급진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학교가 해체된다는 거에서 그렇게 급진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팬데믹 사회가 그걸 갖다 확 끌어당겨 버리니까 확 그냥 지금 실감하게 하니까 그게 그렇게 급진적으로 느껴지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영화 쪽에서는 그 당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영화 자체가 이제 지금 극장 영화, 극장을 중심으로 하는 극장에 개봉하는 극장식 영화를 종말을 갖다가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영화가 망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고 영화가 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확장됐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극장의 입장에서 보면은 극장식 영화라는 거는 이제 없는 거죠. 예, 지금도 여러분이 조금 이 얘기를 들으시면 뭔가 환기되는 게 있으시죠. 예, 지금 극장이 이제 소멸됐잖아요. 이제 극장이 없어지잖아요. 제가 OTT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넷플릭스나 지금 이제 집에서 온라인으로 다 보는 시대가 됐잖아요. 말하자면 70년대 이런 어떻게 보면은 되게 급진적인 어떤 이론들이 2020년대 팬데믹 현상을 맞으면서 이게 아주 묘하게 이게 그 맞아떨어지는 그런 와닿는 그런 얘기가 되고 있는데 영화의 변화를 설명하고 영화는 관습적 틀의 고정 속에서 벗어나 확장됐고 여전히 영화라는 이름을 그래서 시네마라는 이름을 버리지는 않았어요. Expanded Cinema 이렇게 확장 영화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그거는 이미 영화가 아니죠. 우리가 예를 들면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들어가 있어요. 이 책에 보면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걸 영화라고 하지 않죠. 지금 사실 우리가 미디어 아트라든가 지금 그런 말로 하는데 그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술에서 이제 보통 미디어 아트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도 사실 미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계가 없는 예술이 60년대, 70년대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때 영화도 이미 그쪽으로 가고 있었던 거죠. 가고 있었던 건데 대중적으로 계속 상업 영화관이 존재하면서 헐리우드가 있으면서 그 오락 상품을 계속 생산해내는 그런 것들이 존재해왔던 건데 이미 지각 변동이 돼서 영화라는 것은 이미 이제 다른 그 매체들과 융합되고 탈장르화되는 현상을 이미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성격인데 이제 양식의 복합성, 믹스트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머스커닝햄, 백남준이 머스커닝햄 그 당시에 모든 그런 예술가들이 서로 융합 작업을 다 했거든요. 융복합 작업을 그 당시에 이미 다 했기 때문에 그거를 예술의 방향이라고 생각했지 단일 장르를 고집하는 것들은 그 당시에는 별로 그렇게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우주적 의식의 고향, 그러니까 지구적인 어떤 사고가 아니고 어떤 지금 4차원, 5차원의 어떤 사고로 인간의 의식이 진화돼야 된다는 어떤 측면으로 하고 디지털 영화도 조금씩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텔레비전과의 공유, 지금의 이제 OTT 방식, 복합, 융합 매체성, 홀로그램 그 당시에 다 이미 있었거든요. 홀로그램이. 그러니까 3차원 지금 말하는 VR, AR, MR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시도가 됐었어요. 이러한 방향성을 갖는 확장 영화가 현재 4차 산업혁명이 추구하는 기술적 양식과 거의 유사하고 어떻게 보면 원형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어떤 신문 기사에 나온 걸 제가 이렇게 클리핑을 했는데 엘빈 토플러는 한국에 와서 돌아가셨지만 작년인가 재작년에 돌아가셨죠. 근데 뭐 이렇게 참 한국이 참 한심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셨네요. 나는 몰랐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참 그렇죠. 우리는 굉장히 한심하죠. 사실은 우리 교육이 너무 후진적이어서 정말 우리들도 그랬지만은 아이들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 참 교육이 후진적이어서 엘빈 토플러가
이제 제3의 물결, 그 다음에 제레미 리프킨 이 사람이 이제 엔트로피라는 책이 굉장히 많죠. 이분들은 미래학자들인데 정말 뭐 베스트셀러 작가들이고 한데 이게 80년대 나온 이론이거든요, 사실. 80년대 나온 이론인데 그때 이들은 토플러는 제3의 물결 시대, 제3의 물결이라는 게 이제 지금은 이걸 3이라고 하지 않고 4라고 부르거든요. 4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사실 3차나 4차나 거의 같아요. 2차까지가 뭐냐면 공장제 이제 산업 시스템, 굴뚝 공장, 이제 제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지식 산업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80년대 나온 얘기예요. 80년대 나온 얘기인데 그게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뭐 얼마나 지속됐냐? 굉장히 느리게 지속이 되어 왔어요. 사실 80년대 나왔으면 이게 세상이 확 바뀌었어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게 확 바뀌지 않고 서서히 바뀌어가지고 거의 2010년대 지나가지고 2020년대 들어와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이 토플러나 이런 사람이 본 이 3차 물결을 이제 조금 더 가시화시키려고 하는 건데 개인화 정보화를 중시하고요. 그 토플러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프로수머 개념이에요. 이 프로수머는 프로듀서하고 컨슈머, 생산자, 소비자를 합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없죠. 원래 이런 경제학 용어가 없는데 생산자, 소비자만 있는데 이 토플러는 생산 소비자가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보이지 않는 경제인데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등장한다. 예를 들면 우리 이 학회 모임 이것도 말하자면 프로수머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정당한 대가를 여기서 지불받지 않잖아요. 굉장히 자발적으로 어떤 나의 취미 활동이 있고 나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활동이죠. 우리가 무슨 돈을 굉장히 벌기 위해서 발제비를 막 받기 위해서 이걸 이런 거보다는 개인 연구자들 있잖아요. 그 자기가 이렇게 자기의 어떤 활동이에요. 취미예요. 일반 사람으로 얘기하면 그냥 어떤 취미예요. 내가 기타를 치거나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노력들을 만약에 돈으로 환산하면 이게 굉장한 돈의 가치를 갖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는 표면화된다. 이게 지하에 묻혀 있는 경제 활동인데 이게 이제 가시권에 들어간다. 예를 들면요, 제가 한 이 강의를 갖다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유튜브에 올려서 만약에 어떤 구독을 하게 하고 그것으로 내가 돈벌이로 사용한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그게 그때 당시에는 그걸 돈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그냥 취미다. 원래 학자가 논문 쓰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 시대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다 돈벌이가 된다는 그걸 예견한 거예요. 그걸 예견한 사람이에요, 토플러가. 그래서 그게 프로수머인데 저는 지금 일일이 얘기할 수 없지만 시간 관계상 이 책을 보면은 정말로 이 프로수머 시대가 됐구나. 그걸 실감하죠, 지금 시대가. 그래서 예언하게 된 거고, 엔트로피 이 제레미 리프킨은 산업 시대가 규율과 근면한 노동, 권위의 하향식 흐름, 금융자본의 중요성, 시장의 작용, 소유권 관계 이런 것들을 중시했다. 이게 이제 제2차 산업까지를 말하는 건데 2차 산업이 아니라 그 제2의 물결. 근데 협업 시대, 지금 이제 시대를 협업 시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사에서도 보면 사장 밑에 부장 있고 차장 있고 그다음 평직원 있고 이게 다 수직적인 체계잖아요. 모든 게 수직 사회. 산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장 있고 그다음 노동자 있고 이렇게 공장을 가동시키고 지금은 그게 아니다는 거죠. 다 수평적인 사회고 수평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회사가 운영이 안 돼요. 모든 기업 조직이나 모든 게 협업 시대예요. 그래서 창의적인 놀이 피어 투 피어, 퍼슨 투 퍼슨, 사람과 사람 간의 이제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래서 감성이라는 말도 써요. 제레미 리프킨이 이제 감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정감이라는 말을 썼지만은 affection이라는 말을 썼지만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뭔가 이렇게 단순히 어떤 플랜에 의해서 이렇게 명령에 의해서 탁탁탁탁 기계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마음과 마음이 소통이 돼야만이 일이 움직이고 생산적인 일이 거기서 발생하는 그런 사회인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자본, 개방형 공유제, 글로벌 네트워크 접속 이런 것들을 보다 중시하는 사회로 변한다라는 예언을 한 거예요. 80년대.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바로 2020년대를 얘기한 것 같죠. 2020년대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사회가 계속 그렇게 발전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배국인 선생님이 번역한 책이거든요. 아까 가신 배국인 선생님이 번역한 게 이 네그로폰테의 비잉 디지털. 이게 이제 디지털 문화를 본격적으로 설명한 미국 MIT 대학 교수인 네그로폰테의 소장인 네그로폰테가 쓴 책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디지털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묘한 뉘앙스가 있어요. 디지털이다도 되지만 비잉 디지털이라는 게 굉장히 철학적으로 존재론적인 얘기거든. 비잉이라는 게 디지털화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들레주의 철학에서도 되기라는 게 있죠. 프랑스 말로 devenir, 영어로 becoming, being. 근데 이게 being 한다는 거예요. 그냥 된다라는 거예요. become 된다라는 거예요. 된다라. 디지털 되기, 디지털 되기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근데 이 책이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통섭이란 말이 또 한동안 유행했는데 이건 자연과학 쪽에서 나온 거거든요. 에드먼드 윌슨의 이 통섭 이거는 단순히 결합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게 컨실리언스라는 그 말을 번역한 건데 이 90년대 들어와서 디지털 혁명하고 이 통섭 이론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의 특징은 다양한 매체를 통합시키고 융합시키는 성격이에요. 디지털은 모든 분리되어 있는 것들을 갖다가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믹스트 미디어 했던 그래서 뭐 공연 무대에서 무용을 하는데 음악이 결합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뭐 화면이 영상이 이렇게 투사가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아까 전에 연극 피나바우시 같이 또 연극적인 요소를 도입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런 융합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또. 그건 믹스트 미디어인데 융합된 어떤 매체 융합인데 이거는 디지털은 지금 우리가 실감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죠. 이제 그거 자체를 그 디지털 자체가 모든 것들을 다 이 디지털 화면 안에 영상 안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이 영상으로 통합이 돼 버리는 건데 그 안에서 다 같이 융합이 되고 사실은 제작 측면만의 중요성을 통합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게 소통하는 데 있어서의 이 디지털이 갖고 있는 어떤 실험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70년대부터 실험했던 미디어 융합이 90년대 들어와서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본격화돼요. 굉장히 본격화돼서 아주 무궁무진한 그런 융합의 어떤 현상을 갖게 되죠. 윌슨은 학문의 융합을 다음과 같이 이제 설명을 했는데 환경정책, 사회과학, 윤리학, 생물학 이렇게 이제 4개의 학문이 있다. 이들 학문이 어떻게 사실은 연관돼 있다고 보냐, 그거를 설명을 해요. 그래서 현실에 어떤 환경 문제가 있다고 보자. 그리고 인식은 우선 견고한 기초를 가진 정책을 필요로 한다. 환경 문제니까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정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정책의 필요성,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도덕적 추론에 의해서 윤리학이 필요하고 또 그걸 생물학적 기초에서 탐구를 해야 되니까 생물학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다시 사회제도를 이해해야 되니까 사회과학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다시 환경정책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학문이 서로 순환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따로 떨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 어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학문이 다 거기에 관계된 학문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다 복합돼 가지고 돼야 된다. 이런 식의 사고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맥의 이 뉴미디어의 언어, 2000년대 들어와서 미디어가 제맥계와 뉴미디어 언어, 제맥계는 단지 미디어를 물질적 변화를 의미하지 않고 정신적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서 영화에서 텔레비전에서 인터랙티브 상호작용의 디지털 텔레비전이 된다. 지금 이제 우리는 디지털 인터랙티브한 어떤 상황에서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과거와는 다른 시청자를 뭔가 동기화하고 해방시킨다는 어떤 정신적 의미를 갖는다. 단지 이 매체에서 이 매체가 나오고 이 매체가 이 매체 이렇게 재매게 되는 그 현상 자체가 단순히 물질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어떤 의미가 있다. 점점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마노비치는 뉴미디어 언어를 통해서 근대 시각체계 문화의 역사적 맥락에서 이러한 이제 지금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이러한
뭐 것들 이런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이 뉴미디어라고 이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모든 영역들이 다 이제 지금 향유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자크 랑시의 이 철학자 프랑스 철학자의 이 철학 사상이 시사해 주는 바가 뭐냐면 무제한 수승과 해방된 관계이라는 건데 AI가 지배하는 시대에 인간의 주체는 새롭게 정의됩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유명한 명제를 했는데 랑시에르는 나는 인간이다, 고로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명제를 바꿨어요. 근데 이게 바로 이제 앞으로 포스트 휴먼이라고 해서 이제는 기계와 인간이 더 이상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일상 속에서 만나게 되는 같이 이제 우리가 그 개나 고양이를 이게 집에서 키우면서 동물과 같이 동거를 하면서 서로 이런 어떤 소위 이제 포스트 휴먼의 어떤 생활을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기계예요. 이제 집에 보면 기계가 있고 어디를 가도 공공장소 어디를 가도 다 기계가 존재하는. 그래서 인간이 기계와 이제 서로 상호 소통하는 이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포스트 휴먼 시대인데 그래서 인간이란 정체성에 대해서 보다 더 분명하게 이제 생각해야 되는 시대예요. 그거를 가장 정해주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인간. 이게 앞으로 오는 거죠. 데카르트는 이제 뒤에 왔는데 랑시에는 이걸 앞으로 나. 이게 시사해주는 바가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무제한 스승이라는 책에서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스승이라는 구하는 자가 스승이라는 것은 구하는 자가 그의 길을 계속 가도록 유지한 자이다. 그 길에서 구하는 자는 혼자 구해야 하며 구하기를 멈춰서는 안 된다. 그래서 랑시에르는 그 유명한 그 일화를 자코토 선생이 그 벨기에에서 벨기에 학생한테 프랑스 말을 가르치는 일화를 통해 가지고 되게 적게 가르쳐요. 거의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데 스스로 학습하는 어떤 사례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선생님이 그거를 이렇게 가르쳐줘 가지고 학생이 학습하는 게 아니다. 인간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갖고 있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이런 철학을 추구하죠. 호모데우스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이제 이게 마지막인데 어떤 그래서 호모데우스에서 이런 데이터교 4차 산업이 어떤 데이터를 종교처럼 신봉하는 어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래서 이 네트워크 시네마라는 이제 새로운 개념이 형성이 돼 있어요. 이제 시네마라는 게 어떤 하나의 극장에 대한 이제 개념보다는 이렇게 확장돼서 이제는 한데 그것의 매체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뭐 스마트폰이 됐든 어떤 다양한 포털들이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영화가 존재하지 어떤 극장에 존재한다라는 어떤 생각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극장에 없는 영화를 혹자들은 더 이상 영화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화 매체의 본성을 따지는 영화란 무엇인가? 아니면 극장을 기반으로 하는 영화를 투사하는 거고 관객이 이게 집단적으로 모여서 영화를 관람하는 거를 영화라고 생각하는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이런 개념으로 새로운 미디어 환경은 관객의 주도적인 활동을 기대를 한다. 지역 공동체, 마을 공동체성에 지배하는 변화된 환경 속에서 미디어는 융합적이고 공유적인 방향인데 그 얘기는 이제 어떤 결론인데 아까도 잠깐 일부 토론에서 좀 비슷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배우긴 선생님은 이제 세 가지 당연히 예술, 그 다음에 대중예술, 그 다음에 지역성을 기반으로 하는 예술 이 세 가지인데 저는 이게 바로 저도 비슷한 거기에 동의한다면 세 번째 어떤 이 공동체성의 미디어 이게 네트워크 어차피 영화는 네트워크로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공공재성을 갖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뭐 이따 자세한 얘기는 토론 시간에 하고 일단 제 발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재훈 교수님께서는 공공재로서의 영화에 대해서 영화의 변화의 배경을 1970년대, 80년대 그 이후에 다양한 이론들을 통해서 융합과 탈장르성, 협업, 통섭, 인터랙티브, 인간다움, 공유 등 다양한 내용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디어 환경은 이 관객의 주도적인 활동을 기대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공동체성을 가지고 융합적이고 공유적인 방향성을 갖고 나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무용의 공공재적 기능, 교육적 접근을 주제로
경성대학교 황정헌 선생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무용의 공공재적 기능 교육적 접근을 발표하게 될 황정욱입니다. 발표는 준비한 자료를 읽는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의 생산과 소비는 네트워크 지식의 발생으로 그 체제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식교육은 지식의 분류가 아닌 네트워크에 의해 생성되고 유통되는 지식구조의 체험으로 이양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식은 지식이 공유될 수 있도록 가공되어야 공유될 수 있으며 결국 지식의 역할은 창조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존재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에 대한 접근성은 가상의 공간에 그리고 일상의 공간에서 연결되고 누적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접근은 수평적인 관계에서 퍼져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발신자와 다수의 수신자를 맺어왔던 지식 전달 방식의 변화는 지식의 생산과 소비 체제를 바꾸기 시작했으며 지식 세계에서 무용 또한 지식 생성 교육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공공재로서의 무용이 지니는 접근성을 교육의 실천 방식으로 해석하고 무용 지식 교육의 실천에 관해서 이번 시간에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무용의 공공재적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용이 예술로서의 공공재로 그리고 교육으로서의 공공재로 접근성을 포섭한다면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 가치를 쉽게 예단할 수 없는 경험재로 양의 여유부성과 가치재로 성격을 보정할 수 없는 체제가 무용이 됩니다. 이는 제도로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험재로서의 예술의 가치는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정책으로 커밋-댄스 실천활동으로 한국 사회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으며 전 생애, 전 사회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경험과 지식 또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한 공공재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용 또한 컨테이너로 옮겨지는 콘텐츠로 네트워크 공간에서 살아 숨쉬는 유기체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생성된 콘텐츠로서의 무용은 어느 순간 동시다발적으로 퍼져나가고 형태나 형식은 또 다른 것들과 연결되고 유통되고 있습니다. 지식은 인식되는 다양한 정보가 갖는 값과 가치에 따라 재편되고 구성되는 것으로 이때 사회적 요구에 따라 밀접하게 반응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집단지성에 의해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개념을 편집해가는 위키디비아의 성장은 이미 브리테인과 백과사전의 접근성을 넘어선 지 오래되었습니다.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그것이 옮겨지고 연결짓게 되는 네트워크 방식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지식과 경험의 생성 주체가 이전 시대와 달리 다수로 확대되면서 지식 문화가 형성된다는 것을 뜻하며 주체적 개인이 어떤 구조로 지식을 공유하고 소통할 것인지 지식을 연결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 차이가 달리 드러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용교육의 역사에서 무용은 언제나 타학문과의 접근에서 정립되고 기능해 왔습니다. 학교 교육에서는 표현활동으로 익혀오기도 했으며 인지적, 정의적, 신동적 영역으로 구분져진 목표로 민속무용, 창작무용 등의 교육 내용 체계로 기능해 왔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근대 교육에서의 무용교육은 유의와 체조 형태로 존재했으며 신체성은 무용의 중요한 요소이자 연습과 훈련의 대상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간으로부터 무용교육은 내용으로서의 지식을 습득하는 결과보다는 그것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 즉 참여하는 경험에 초점을 두고 인간의 사유가 새로운 의미를 생성한다는 관계로 변화해 왔습니다. 지식의 분류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환경에서 무용 유형이나 양식이 아닌 감각, 상징, 소통이라는 무용 지식 구조가 지식을 생성하고 확장하는 학습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극장 미디어를 통해 발전한 발레는 취향의 기대나 만족에서 촉발하는 감상과 향유 차원에서 유통되었으며 무용수는 테크닉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관객의 취향에 기대었습니다. 지역 올리데올록에서 20세기의 모던 댄스 표현주의 무용은 인간 외형의 재현을 통해 인간 내면의 고유한 기능과 시대의 윤리 그리고 종교적 신화적 가치를 무용으로 알렸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대 변화는 무용에 접근하고 소비하는 환경을 바꿔놓았으며 체험과 참여, 경험이라는 확장된 형태로 무용이 제도로 체제로 관계 맺는 토대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프로이드와 니테는 둘 다 경험을 형이상학적으로 설명하는 행태로 혁파하려고 했었고 인생 중심적이고 유의미한 활동으로 자기 창조를 강조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진화론은 본존주의적 초월적 이야기를 경험적 이야기로 대체하는 가능성을 암시했으며 이는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를 지향하는 진보주의 교육 철학자들에게 이러한 교육 신념을 가능하도록 한 것은 인간의 상상력에 대한 믿음과 신뢰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0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일기까지 인신론적으로 정반대로 치닫고 있었던 고등교육에서 무용교육은 무용교육이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지만 새로운 과학의 모범을 따르던 그리고 자기 소유와 축적에 가능한
시대적, 지역적 환경에서 20세기 모던 댄스의 등장은 인간 운동학과 연결된 현대무용 기법을 교육하는 데 전념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학교 교육에서는 창작무용으로, 대학 교육에서는 모던 댄스로 무용은 개인의 어떤 고유한 개성을 표현하는 다양한 형식으로 교육되어 왔습니다. 이때 무용 지식은 무용이었으며 물리적 공간에서 소비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무용 교육은 건강과 여가 그리고 치료로서의 사회 무용과 사회적 참여와 관심을 주요로 하는 커뮤니티로 확산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술의 형식과 미적 특질을 소유하고 소비하는 관계뿐 아니라 무용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로 인간 내면의 감각과 의지를 일깨우는 사회 참여적 모델의 하나로서 교육의 접근성을 실천으로 내디딘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댄스는 논쟁에 기반한 무용의 역할과 형태를 탐색하는 데 집중합니다. 특정한 유형의 무용을 공동체에 전이하기보다 그들의 참여와 상상에 기능하여 쓴 역할로서 삶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사회무용이 개인의 기대와 만족을 목적으로 한다면 커뮤니티 댄스는 공동체의 번영과 안녕, 목표로 그리고 개인의 집단적 창의성과 관계를 고찰하면서 자아 탐색을 통해 공유하는 삶의 특질로 미덕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자본의 위기로부터 외적인 것에 휘둘리기를 거부한 예술가들이 구상한 예술의 자율성은 역으로 예술의 접근성을 약화시켰습니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예술이 현실 도피나 위장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삶의 곁으로 다가가 무용 지식 구조로 실천 감각과 행위를 일깨우고자 한 커뮤니티 댄스는 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포괄하는 형평성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무용의 접근성은 일상세계에서도 자유롭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인지적 이미지로 창작자가 구상한 역동적인 이미지는 무용 참여의 공간으로 전환되었고 인간의 이해로서의 마음을 이해하는 관찰과 표현은 소통과 공유의 의미로 자기 이해와 삶의 목적을 추구하는 경로로 지금 우리 현재 삶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인신 주체로서의 몸을 통해 소통되는 동시대 무용의 기능과 역할은 특정한 예술을 통해 자신의 취향을 소비하고 향유하기보다 의식의 전환으로 무용에 직접 참여하는 삶의 투자가 되었으며 무용 지식 구조는 참여자와 소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여자들 간에 연결되고 관계 맺는 무용 지식 구조는 그 자체로 유기적으로 지식을 확장해가는 체계를 지니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무용 지식 교육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용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선행이 되는 동시대 무용 교육은 내적 동기에 의해 공동체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경험과 태도에 투자하는 실천적 의지가 빚어내는 무용의 참여의 접근성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예술가가 상상한 세계에 대한 감상이나 향유는 지금의 교육 현장에서는 비껴서게 되었습니다. 포스트 모던 댄스는 인간 정신의 확장을 기틀로 추상성을 증폭해 왔습니다. 무용에서의 추상성은 인간의 사유와 감각 그리고 유추와 상징이 빚어내는 산물이면서 실존적 자아가 그려내는 세계에 대한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형이상학의 본질적인 존재에 대한 물음을 제기했다면 생성 철학은 실존의 문제로 우리에게 해방의 자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생이란 비합리적이고 신비로운 것이기 때문에 이성적 분석보다는 체험만이 가능할 뿐입니다. 진리로서의 지식보다는 생성의 지식을 필요한 사회가 된 것입니다. 직관을 통해 지성으로 파악될 수 없는 형태의 알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신의 죽음 이후에 남겨진 것은 오로지 자아란 사실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무용 지식 교육에서 체험 또한 비경쟁적이고 비경합성을 전제로 합니다. 무용학습은 자신의 감각을 통해서 지각되는 내용과 느낌, 정서와 반응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외연으로 확장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의 관심과 주제를 갖고 같은 공간과 시간이 있지만 그 속에서의 개별적인 시간과 공간을 표현하는 것이 무용체험이자 무용학습입니다. 참여자는 하나의 노드가 되어서 서로의 경험에 연결되고 많은 관계 유형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의 생각과 상상을 병렬적으로 합쳐서 하나의 작품, 즉 무용을 형식한 협동학습은 이미 지난 시대 유물이 되었습니다. 참여 경험 안에 있는 누군가의 역사적 배경이나 감각을 배제하거나 훼손하지 않은 관계에서 소통하는 개별적인 관계의 유기적인 구조가 동시대의 무용지식 교육인 것입니다. 무용지식 교육은 다수의 참여자들의 연계에 의한 양방향적인 관계로 소통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용에 참여하는 공간은 사람과 무용, 사람과 사람들의 연결관계가 성립되는 관계적 공간으로 참여자의 활동을 통해 경험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경험을 통해 감지하게 되는 세계를 표현하는 무용은 인간 마음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는 자아 탐색을 작동시키기 시작했으며 무용에 참여하는 우리는 고유한 개별적 감각으로 학습 공간과 자신의 삶에 자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식한 세계에 대한 이미지로서의 무용은 지각한 사물과 대상 혹은 사건의 현상, 즉 인류의 역사적 기록과 기억의 여러서의 관계를 놓아보고 관계 맺음으로써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지식의 확장으로 모든 이들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어떠한 실존적 존재인지 스스로 삶을 인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기 관리 능력이 동시대의 무용 교육의 목표가 되었으며 이는 곧 인간의 정신성인 상상과 상징에 의해서 구체화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의도된 인식으로서 감각 자료의 형상을 통해 내가 보고 느낀 것을 표현하는 의지와 관련 맺는 것이 예술에서의 상상입니다. 그렇기에 인간 정신의 기능이 상상의 가능성을 고유한 존재로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배려할 수 있는 노력과 태도로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 보이는 예술적 상상과 무용교육은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용 지식교육은 특정한 지식에 의존하지 않은 채 상상력을 통해 인류의 공통의 보편적인 삶과 개별적인 고유한 삶을 인식하면서 그 속에서 지식을 생성하고 자기 관리 능력을 일깨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식이 생성되고 공유된 숨은 과정과 의미를 발견하고 알아낼 수 있는 역량이 동시대의 비판적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감상이나 비평보다 다원적으로 읽고 해석하고 관계지어지는 것에 의미를 두기 시작하면서 문화읽기, 예술읽기 등의 용어가 생성되었으며 무용읽기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무용지식교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조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전제로 하는 예술통합무용은 자기 표현의 다원적 생각을 필요로 하는 시대 요청에 대한 응답이기도 합니다. 무용 읽기, 예술통합 무용 등 어떤 무용 학습 방식이라 하더라도 그 기저에는 상상력 학습이라는 공통적인 요소가 작동합니다. 다양한 것들을 무용으로 표현해보는 예술통합 무용과 역사와 문화의 관계에서 무용을 유추해보는 무용 읽기는 감각하고 표현하고 소통하는 무용 구조로 접근합니다. 이것은 무용을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여긴 것인가 동시에 지식을 생성하는 인지와 감각으로 무용 지식 교육이 공유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억과 기록을 통한 유추와 상징의 상상의 힘이 무용 지식 교육의 성격을 결정짓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결론 부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재로서의 문화와 역사라는 인류의 정신으로부터 지식이 생성된 근원을 발견하고 추론하고 상상하며 다른 무엇과 관련 맺는 무용 지식 교육이 무용 읽기 예술통합 무용의 접근성입니다. 기록과 기억은 사라지지 않을 인간의 모방과 표현의 본능에서 출발한 인지적 이미지로서의 상상 기술에 의해 상징화되고 소통됩니다. 있어 왔던 것으로부터 사유하고 추론하는 무용 읽기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의 세계 읽기를 가능하게 해주며 다양한 감각 자료를 통해 다원적인 사고의 폭을 넓혀가는 예술통합 무용은 자기 표현의 가능성을 증폭시킨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무용 지식 구조를 옮기는 컨테이너 기능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상력 학습은 그것이 되어보는 심적 참여로 체험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시대는 내면의 깊이와 사유의 확장을 위해 세계의 관계를 은유하고 재현하며 인류의 역사에서 존재해왔던 지식과 이데올로기를 새롭게 재편하면서 지식을 생성하고 소비하며 공공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감각 자료를 관찰하고 그것이 되어보는 참여를 통해 우리는 지식세계와 새로운 지식을 연결 지으면서 생성과 변화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원한 시대 사이에서의 문화는 삶의 역사로 기억되며 문화적 대상인 예술의 기록은 삶을 연대하고 우리의 모두의 삶을 새롭게 조망하는 의식의 확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성에서 무용지식교육은 양방향적인 관계에 초점을 두는 네트워크로 관계 맺음으로 상상학습을 통해 삶의 전환을 이끌어내면서 공공재로서의 무용교육은 상상력 학습을 통해서 접근되고 그 성격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하는 과정으로서의 무용은 지식세계와 새로운 지식을 연결지으며 생성 변화되고 또 무용의 지식교육과 체험은 양방향적인 관계에 초점을 두고 삶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발제입니다. 생애 전환기 교육, 무용교육의 가치와 실행 전략을 주제로 서울무용교육원 김옥희 원장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제를 맡은 서울무용교육원의 김옥희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앞선 연구와는 좀 다르게 현장에서
현장 실행을 하면서 알게 된 내지는 발견하게 된 내용들을 정리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현장에서 만나고자 한 대상은 생애 전환기인 중장년층입니다. 생애 전환기에 앞서서 필요한 우리의 교육들이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자, 생애 전환기 그러면 우리 세상이 살아가면서 인간의 수명이 좀 길어지면서 노년의 시대가 조금 더 멀리 뒤로 간 것들을 생각한다면 그 사이 앞서 있는 중년의 시대가 조금 더 많이 길어진 세대가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제 부모의 세대랑 비춰봐도 우리한테 앞으로 60 후반 70까지는 중년의 세대로 보는 뭐 이렇게 그 세대의 재편들과 같이 생애 전환기가 갖고 있는 의미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첫 번째로 생애 전환기가 또 다른 삶의 구현으로서 준비와 어떤 태도의 역할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의미로 발표하겠습니다. 생애 전환기 하면 신체의 상태가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가기에 생애를 위한 관리가 필요한 시기로 만 40세에서부터 66세의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노화가 시작이 된다, 뭐 갱년기 이후가 시작된다 할 때 또 다른 삶으로 전화가 되기 위해서 그것들을 준비하고 맞이할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게 생애 전환기에 있어서 전환학습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생애 전환기에선 연령층들에게 50 플러스 세대라든지 신중년층이라든지 이러한 그 다양한 그 대상에 대한 표현들을 가지고 어떤 이들에 대한 앞으로의 삶의 모델과 대안을 찾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생애 전환기에 들어선 이들에게 생애 가업과 역할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우리 예술교육이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애 전환기에선 중년들이 예술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그들이 갖고 있는 삶을 토대로 쌓여진 지적 능력, 그 다음에 생활 양식,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보편적으로 그 앞선 시간보다는 저하된 신체 기능들 이런 것들을 반영한 채로 자신의 미래를 향한 삶으로 전환하기 위한 어떤 준비의 교육들과 체험들이 요구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생애 전환기가 우리 예술교육에서 특별히 더 가치를 갖는 부분들을 생각해보면 21세기 들어서 공공재의 개념도 확대되고 그 부분들 속에서 이제는 의료나 교육을 넘어서서 문화예술까지도 공공재 범죄에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면서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예술은 어쩌면 숨쉬고 있는 물이나 공개 같은 공공재다 이렇게 표현하는 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을 향유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유해야 할 권리로서 이 문화예술이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인 이유로 문화향유에 대한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생애 전환기 교육을 시작해 본 게 처음부터는 생애 전환기의 교육은 아니었고 어떤 중장년층들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삶, 노후의 삶들에 대한 준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예술교육 안에서 찾아볼 의미들이 뭘까라고 만나면서 시작되었던 건데 이들에게 좀 꾸준한 지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됐을 때 앞으로 다가온 미래의 불안한 삶에 대한 대안들을 스스로 좀 찾아갈 수 있는 그 형태의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삶의 전환기를 맞는 세대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삶의 세대의 문제로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좀 더 유연하게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것들을 역동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서 공동의 가치를 찾아볼 수 있다고 봅니다. 생애 전환기 삶으로서 예술을 잠깐 보면 이들이 제일 먼저 성찰에 앞서가는 게 어떤 자기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 그동안 삶 속에서 자기를 떼어내서 볼 수 있는 거, 많은 관계와 역할과 이런 것들로부터 둘러싸인 속에서 자기 자신이라는 것들을 돌아보고 그것들을 알아가는 시간으로서 자기를 배려하는 부분들에 대한 도전과 용기를 내는 그리고 그것들이 자신의 주체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다양한 성찰과 그것들을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것들이 어쩌면 예술을 만나면서 자신의 스스로 그 길에 그 경험들을 가져보려고 하는 주체적 존재로서 그들의 의미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 그러니까 중년층을 만났을 때 가장 존중되어지는 부분들은 그동안 살아왔던 삶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그 과정 속에 갖고 있는 지식들일 텐데 이들의 삶의 경험을 존중하는 과정과 결과로서 자신들의 춤을 창작할 수 있었으며 이들의 춤은 어쩌면 자신이 자신의 길로 살아가는 주체적 존재로서의 의미들을 생성해 나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들에게는 새로운 세계,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세계에서도 갑자기 다가온 노년이기 전에 지금부터의 자기 관계 그리고 환경과 세상을 읽어낼 수 있는 관계 읽기를 통해서 자기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내려고 하는 의식들이 형성돼서 미래의 삶을 노후를 막고자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의 그들의 의미였습니다. 춤이 이렇게 그들을 자신의 모습, 현재 있는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속성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는 적절한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틈이 만드는 창작 과정들이 이들에게는 자기를 어떤 삶에 대한 심오한 안내자이기도 하고 자신을 스스로 촉진하는 부분들이 되면서 삶과 춤이 서로의 존재를 증명하는 듯이 상호작용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발표를 좀 급히 했지만 이 뒷부분에서는 올해 저희가 그 코로나 때문에 대면 교육이 쉽지 않은데 이 중장년층들이 삶에 필요해서 저희 과정을 28회나 대면 교육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들의 주제가 올해 지금 다가오는 것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만났었는데 이들 안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삶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의미들을 자기의 춤으로 자기의 무용으로 창작하는 과정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영상을 이번 과정 기획 의도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영상을 통해서 이분들이 자신의 삶에서 예술교육 내지는 무용을 체험한다는 느낌들이 어떤 과정들이 됐고 그들의 몸짓에서는 어떻게 빚어졌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에서 진행되는 시민예술대학이라는 곳인데요. 올해는 특별하게 창작과정이라고 해서 우리 중장년층들이 자기 삶 속에서 느껴지는 어떤 감회, 회상,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것들에 대한 의미들을 자기의 춤으로 안무를 하고요. 저희가 전체로는 지금 다가오는 것에 대한 의미들을 서로 생각할 수 있는 분무로 이렇게 만들어서 오늘 약 1시간 반 정도 갖고 공연이 진행될 것 같아요. 춤의 본질? 내가 왜 춤을 추려고 하는 거에 대한 거를 저보다 더 많이 생각하시고 또 인생에서 나오는 그 경험 이런 거에서 그냥 막 테크닉적인 움직임이 아니더라도 그냥 일상적인 움직임도 춤이 되는 이런 모습이 보였어요. 뭐 춤이라고 하면 어떤 틀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틀이 없이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몸짓이 다 춤이 된다라고 하니까 좀 더 자유로워지고 제가 움직일 때 조금 더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도 더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가 극복이 돼가지고 멋있게 했었으면 좋겠어요. 시대가 너무 안 좋았잖아요, 이번에. 근데 용기 내 선생님이 믿고 가자 하시는데 너무 감동적으로 참여하게 됐죠. 가장 즐거웠던 점은 함께 하는 거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각자 다 다르잖아요. 각자 다르고 이렇게 살아온 환경도 너무 다르고 제스처도 다르고 느낌도 너무 달라서 그거를 보고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 재밌고 정말 소중했던 것 같아요. 이 춤은 자기 몸이 아직도 훌륭하구나 하는 것을 일깨워줘서 사는데 굉장한 자신감을 주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즐거웠어요. 선생님께서 잘 지도해 주시고 또 마음 편하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냥 매회 힐링 받고 갑니다. 엄마가 좀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준비 과정도 수업도 많이 참석을 못하고 그래서 사실은 오늘 공연을 안 하려 하다가 엄마한테 보내는 그런 메시지로 하게 됐습니다. 너그러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유를 하게 되니까 자꾸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시절에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어떻게 그 코로나 블루 같은 거에 이제 우울하지 않고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dreaming without sleeping. It's morning. Are you leaving? But I'm starting. It has only begun, and I wait to impress you. Something to believe in.
네, 영상은 올해 그 모인 참여자분들이 자신의 무용과 함께하는 군무를 통해서 기대를 표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들은 다가온 삶이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세대로서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고 의미를 같이 가졌고요. 이들에게 생애 전환기 이들에게 갖고 있는 이 체험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를 향한 도전과 학습이었으면서 자신의 취향과 관심을 좀 더 진지하고 심오하게 창작에 담아내면서 자신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삶이 더해진 예술은 그들에게 심한 예술적 향유가 되었다고 믿겠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다가간 무용이 일상이면서 신체 태도이면서 예술이면서 자신의 삶의 경험이 되어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문화교육으로서의 의미를 가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애 전환기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무용교육의 공공재로서의 가치를 자신의 삶과 존재를 드러내는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잠시 5분간 장례를 정리한 후에 종합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